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급변의 시기이기도 하죠. 평생 직장이라는 좁은 의미의 직업 개념이 사라지고 평생 학습을 통한 평생 직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 생애 주기에 걸친 학습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은퇴 후에도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취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평생교육에 참여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양극화가 없도록 촘촘히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국가의 평생교육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온 국민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성을 높이고 폭넓게 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래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 위주의 제도와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교육 인프라의 다양성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모든 연령층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을 균형적이고 자유롭게 누리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평생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정책 포럼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계시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평생 학습, 평생 직업교육 정책 체제를 폭넓게 수립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내실 있는 평생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 체계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가 이제 평생교육, 평생 직업교육의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 학교에서 익힌 교육이나 기술로 이 평생을 먹고 사는 그런 시대에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운 어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지식 기반 사회에서 그런 과거의 교육의 이 부분을 가지고 버텨나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의 수명은 굉장히 짧아졌죠. 대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대한 요구는 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이 평생 학습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가 대한민국이고요. 또 이 100세 시대를 맞는 초고령 시대에 있어서 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끊임없는 지식, 기술 이 부분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결국은 시대를 앞서가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평생교육이 이 평생교육이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 교육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교육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학교 교육이 학교의 담장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에 있어서 고등교육이 사회의 어떤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이러한 그 비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 고등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 또 상대적으로 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그래서 더 강조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평생교육이 이 학교 교육 이후의 어떤 취미 교육이나 어떤 여분의 교육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교육으로 인식되고 또 그러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과 체계 또 비전과 교육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당국의 어떤 역할과 책임성이 커지고 또 이 교육당국과 특히 대학사회의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정말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평생교육의 어떤 비전과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이 부분을 교육당국에 정확하게 또 전달하고 또 국회에서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록을 보면 13세기 초에 금속 활자가 등장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금속 활자를 중심으로 한 인쇄업이 인류의 진보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금속 활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칠곡 할매 서체 같은
개성 넘친 글씨체도 수용 가능한 디지털 세상으로 활자가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유통은 이제 디지털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지식과 정보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매일 숨쉬듯 디지털이 연결하는 관계 속을 우리는 부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식과 정보는 한 곳에만 있지 않고 모두가 공유하고 무한 복제되고 또 끝없이 변화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디지털에 대한 접근, 활용, 수용 정도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인 세상이기 때문에 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로버트 터섹이라는 학자가 디지털 정보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제품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증발할 것이라고 말한 지 꽤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미 사라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나 CD 플레이어가 집에 있는 가정이 여러분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한때 쇼핑몰과 동네 어귀를 차지했던 비디오 대여점이나 음반 가게도 같이 증발했고 거기 있던 일자리도 싹 증발했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증발할 것입니다. 문명의 대전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발의 시대는 소멸의 시대와 함께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을 넘은 것이 2012년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를 2050 클럽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세계에서 7번째로 여기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다음해인 2013년부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 국가 자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 3050 클럽의 회원도 됐는데 같은 해 출산율이 처음으로 1 미만으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0.78명이 됐습니다. 작년 출생아 수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25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했던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에는 5천만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고 2060년이 되면 현재 인구의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 구조 변동으로 정치, 경제, 의료,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지방 소멸 문제가 학교 소멸이라는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의 청년들은 대학 진학 때 한 번, 또 취직 시에 또 한 번 수도권을 향하여 이동합니다. 지방은 소멸하고 소멸하는 지역에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학이 폐교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모두에게 그럴듯한 얘기로 들립니다. 어떤 사물이든 소멸하기 전에 붕괴하고 붕괴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울립니다. 그 신호음에 필사적으로 대응하며 특단의 처방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2만 5천 명인 강원도 화천군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천군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상 영어 교육을 합니다. 학교에서 3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살면 군에서 셔틀을 주고 등하교를 시켜줍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설을 군이 운영하고 6명의 유명 강사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 전체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거주비도 매달 50만 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합니다. 이런 지원은 부모의 소득 수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증발과 소멸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미래는 4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수렴될 수도 있고 또 4가지가 중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 즉 상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대전환은 양극화 대응 바깥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양극화에 대응하는 확실한 방법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형성의 핵심 인프라는 교육과 문화와 복지입니다. 새 영역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에 기초한 관계망의 구축,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키워드가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생겨난 일자리에 젊은 세대가 찾아와서 정주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수도권 이남으로 대기업이 첨단 공장을 만들지 않고 있고 그리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더 활성화돼서 일자리의 증발의 강도가 더 세워지면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는 순서를 저는 거꾸로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을 키워드로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를 먼저 지역에서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석유 시대의 종말과 인터넷에 기초한 의사소통의 확대로 일어나는 변화를 제레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 리프킨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하는 곳이 시장과 정부, 비공식 경제, 시민사회 네 곳에서 사람들이 일한다고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프킨은 정보기술이 발전하면 시장의 고용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정부도 공공서비스를 혁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노동력을 줄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간의 생산이나 물물교환, 선물경제, 암시장 등 비공식 경제 부분도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발전하면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민사회만이 유의미하게 고용을 늘려갈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게 됩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정부와 시장이 아닌 다른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민사회를 점점점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자본, 사회적 경제, 사회적 연대 등이 창출하는 적극적인 공간이 시민사회라고 합니다. 이 시민사회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것이 교육과 문화와 복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교육, 문화, 복지 영역에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된 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활성화된 시민사회는 평생학습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자체로 평생학습 사회입니다.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넓게 열려야 합니다. 평생학습으로 지역 주민들이 문화 생산에 직접 참여하고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축제와 소규모 공연 기회가 풍부해져야 합니다. 주민 간의 친밀한 관계가 자발적 학습 모임이 되고 이 모임이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 성장해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는 돌봄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들이 학교의 교육력 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와 거버넌스가 강력하게 구축되어야 합니다. 현재 광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 자치가 기초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더 촘촘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사무로 명시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이 20년 동안의 평생교육 정책 성과에 기초해서 증벌과 소멸의 시대, 양극화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에 다양한 정책이 담겨 있습니다. 매우 체계적입니다. 근데 다음 네 가지를 좀 저는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중점을 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온 국민에게 평생학습 아이디를 발급하여 디지털 평생학습 시대에 거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평생학습 아이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괄하는 사회 전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별 학습자의 동선과 경로를 중심으로 꿰어야 합니다. 학습사회의 디지털 데이터댐,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소위 딥러닝해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 진단부터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상담과 제공, 또 학습의 이력 관리, 학습 결과의 활용까지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플랫폼에 누적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로 자기 데이터의 보관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학습 아이디와 평생교육 바우처 등 학습비 지원 정책을 연계해서 정책 확산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교육의 성과를 세계와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지식과 정보는 공기처럼 흐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형식 학습의 결과를 학점과 학력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더 확장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올해 2월로 학점은행제 학위 수요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직 K무기나 매치업이나 혹은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비형식 과정들은 학점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시도와 시군구에서 매우 고급의 교양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학점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나 나노 디그리, 디지털 오픈 배지와 같이 전통적인 학위제도 바깥에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독학학위제에서 지금 비형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과목별 시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더 넓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 대전환 말씀드리는 동안 평생 직업교육에 대해서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이거 잠깐 이 말씀 드리고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증발과 소멸의 시대는 인간의 일, 즉 직업 세계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직업 세계의 지식과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리스킬링 해야 된다, 업스킬링 해야 한다, 그걸 위한 교육에 끊임없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재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적응 속도가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런 시대에는 일의 의미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령 인공지능이 코딩을 스스로 하고 코딩 언어조차 스스로 개발하는 시대에 코딩 관련해 가지고 리스킬링 한다, 업스킬링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농업인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일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논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장으로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임금노동하는 것이 일의 속성이 됐습니다.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사무실에서 하는 일도 성격과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시대에 인간의 일의 의미와 성격은 또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그 변화 과정 속에서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일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는 의미가 직업교육입니다. 준비교육, 직업준비교육, 직업재교육 이것을 넘어서 평생 직업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직업교육이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평생 동안 직업교육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평생 직업의 의미가 개개인의 삶에서 재구성되면서 필요한 교육, 즉 증발과 소멸의 시대에 달라지는 일하는 삶의 의미에서 재구성된 교육이 평생 직업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학, 특히 전문의를 길러내는 전문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이 평생교육 대전환을 선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6대 핵심 과제는 주로 6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다른 때의 다른 차시에 비해서 조금 구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합리적으로 좀 제안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6대 핵심 과제에 사실 집중하기보다는 뒷받침 과제에 더 마음이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능 방안을 읽다 보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화려한 레토릭이 다시 또 반복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주 흔히 쓰는 레토릭들이 있죠. 맞춤형, 생애 주기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소홀히 했었던 뒷받침 과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전면으로 부각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사회부총리가 총괄 조정하는 국가, 지자체 그리고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데에 좀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부단히 했지만 중앙과의 연계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 국가적 단위에서의 노력과 서로 결합되는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범정부 협력 체계가 혹시 구성이 된다면 그것이 체계적으로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협력 계기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전담기구의 역할이 조금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즉 이제는 화려한 레토릭이 아니라 좀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평생학습 사회로 좀 진일보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자체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두 개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주제를 맡게 되면서 우선 지자체는 그동안에 5차에 걸쳐서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이 나왔고 또 가장 중심적 역할을 했던 평생학습 도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거에 따른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사회부총리가 총괄 한다는 그런 좀 거버넌스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 추진 체제 그리고 그에 따른 지역 거버넌스의 한계와 과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본으로 이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두 번째는 5차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위상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이렇게 간략하게 내용은 5개로 구분했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중요 요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자체입니다. 교육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5개를 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크한 거는 지역을 강조한 거예요. 이미 1차부터 지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차 때도 평생학습 지역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2차인데 2차에서는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3차는 지역사회 학습 역량 강화 이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차인 경우에도 지역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 그리고 5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자체, 대학, 기업 함께 협력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5차까지의 기본 계획의 지향점의 공통점, 교집합이 뭔가 살펴봤더니 공공성 보장, 그에 따른 평생학습 지원 체제를 좀 구조화하겠다라는 것이 좀 강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평생학습을 왜 하는가? 라고 봤을 때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조성하는 거야, 사회 통합을 위한 거야 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평생학습을 하는 이유가 개인의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발전과 도시 발전과 굉장히 연계된 융합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1차에서 5차까지 열심히 평생학습하는 이유는 개인의 성장 플러스 도시 경영에 평생학습을 해법으로 도입한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맞춤형 성장도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이 부분이 도시 차원에서 어떻게 평생학습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겠는가라는 그런 추진 체제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 대학, 기업을 강조한 바와 같이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한 지자체의 자율적 평가, 추천, 평생학습 도시 지정 관련이겠죠. 그래서 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살펴본 결과 앞으로 지자체와 그리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협력과 연계가 기존보다는 훨씬 더 활발해져야 된다. 그리고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그동안의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이 추진이 됐는가에 관련돼서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또 짤막하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학습 수혜율의 양과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양과 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교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유연한 학습 체제이지만 언제든지 학습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학습의 사업 방향이 단체장 개인의 관심과 요구에 따라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주식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평생학습도 오르락 내리락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단체장이 새롭게 부임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행정 조직 체계를 개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정책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적입니다만 평생학습 도시 사업의 지원이 단년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정책이 구현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른쪽 박스는 이번 5차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좀 제시한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평생학습 도시
지자체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도시 차원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조금 더 4차까지 왔으니까 5차는 좀 구체적으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추진 체제와 지역 거버넌스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진 체제는 중심축입니다. 지역에서 추진 체제가 얼마나 잘 튼튼하게 기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1차에서 5차까지 평생학습 추진 체제 다 강조되어 있고요. 뭐 2차는 아주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강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의협의기구, 전담기구, 행정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제가 동그라미 친 것은 우리나라는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협의의 단계로 추진 체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현재 188개의 평생학습 도시, 뭐 비학습 도시도 이런 추진 체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국에 한 226개의 이 지방 도시들이 과연 얼마나 이렇게 추진 체제가 기반이 탄탄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결코 탄탄하지는 않다. 그림만큼. 그림에는 이렇게 멋지게 행정조직, 전담기구, 심의협의기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의 편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 또 지방행정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협의에서의 좀 부딪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확연히 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차에서는 지역 거버넌스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1차와 4차와 우리가 해왔던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텐데,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역을 우리가 그동안에 지역 거버넌스를 해온 결과, 뭐 평생교육법에도 뭐 협의회들이 있고 뭐 다 협의체들이 있죠. 다 뭐 이 명목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버넌스의 현실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한 협의체들이 굉장히 많죠. 지역 거버넌스의 한계를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우선 첫 번째는 지방행정의 평생학습 업무가 상당히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시행정 차원에서의 협력 체계를 구현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평생학습의 성과 관리가 해당 전담부서의 사업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에서 어떻게 평생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총체적 관점에서 총체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실효성이 결여돼 있다. 또 세 번째는 대부분 협의회라는 것이, 거버넌스라는 것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의 실적과 성과 내기에 집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연 협의체에서 밀도 높은 논의가 과연 있었는가? 협의체의 밀도 높은 논의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지역 거버넌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번 5차에서는 이런 현실에서 보다 밀도 높은 거버넌스를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재 다자간의 또 협력 거버넌스를 해야 되는 게 이번 5차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각 주체의 구체적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광역에서는 행정을 지원하고, 기초에서는 학습도시 운영하고, 그리고 지역 대학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과 학습 데이터 누적, 그리고 기업과 기관에서는 취업 지원하고 채용 연계해라 라고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를 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토양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희망을 걸고 싶은 것은 아까 뒷받침 과제에서 제시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중심의 범정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9개의 관계부처, 차관,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의 회의, 또한 전문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각 주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서상으로만 그치면 다시 1차에서 4차까지 있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거는 기대는 바로 이 사회관계장관회의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이룰 수 있도록 매우 구체화된 전략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 단위에서의 선도적 실행은 분명 순반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즉 중앙에서 한번 이런 전문위원회까지 열리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광역 단위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기초 단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관계 장관회의 중심의 범정부 협력 체계가 좀 구체적 전략으로 다시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를 위한 이제 선결 과제를 세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지역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아마 지자체의 평생학습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프로그램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지역 거버넌스가 잘 작동이 되겠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지자체 중심의 성과 지표가 좀 도시 발전 차원에서 재구조화됐으면 좋겠다. 이제 도시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학습에 한정된 평생학습의 성과만을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성과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연구가 된 강남과 고양 연구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강남과 고양의 도시는 평생학습을 평생학습 관점에서만 성과를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도시의 성장과 연결한 지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 단위의 수준의 거버넌스의 성과 체제가 사회부총리급에서의 청사진이 제시가 되면 그것이 광역 단위로 가고 광역에서 기초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성과 체제 제시가 이번 5차의 구체적 전략으로 좀 제시가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사실 지자체가의 지역 거버넌스의 자세가 어땠는가라는 거 봤을 때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업과 대학, 가장 낯선 곳이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기업과 같이 협력했던 그런 경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버넌스를 위한 체계적인 전담 조직 또 구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의 업무 담당도 저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역사회의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는 데 있어서의 다시 제자리 걸음, 특히나 대학과 연계해야지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대학에 뭐 위탁 사업을 하나 할까? 뭐 이 정도의 거버넌스 생각한다면 뭐 1차, 4차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하고 추진 체제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협의체만 해도 우리가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계자 대상의 거버넌스 이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이 의식의 변화 없이 지역 평생학습 지능 구조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좀 우스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대학의 평생직업교육과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이 문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오픈 AI가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챗 GPT가 요 문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걸 내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실제 오픈 AI가 평생 직업 교육과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달라 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도 우리 대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최근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숨이 가쁘다 했는데 저 역시 숨이 가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대학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평생 직업 교육은 산업의 발전 및 직무 요구 사항의 다양화, 생애 종류별 경쟁력과 고용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과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경력 전반에 걸쳐 변화하는 직업 요구 사항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제가 인공지능에 물어본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과연 그러면 대학의 역할이 뭔가를 갖다가 한번 정의를 했는데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아까 우리 신민섬 회장님
발표 중에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학의 역할을 보시면 이게 파워포인트가 광범위한 직업교육 훈련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유연한 일정, 다양한 과정, 도서관, 직업 서비스와 리소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아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양질의 리소스를 대학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주제로 이제 쭉 답변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재정립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지금 이 기술들이 발전돼 있고 사실은 동영상뿐만 아니고 안에 있는 그림까지도 충분하게 인공지능이 해결해 주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조금 얼리 어답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전문대학의 가치가 뭐냐? 이 부분에 이미 이제 여러 그 발표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과연 대학의 가치가 뭐냐?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갖다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대학의 의미입니다. 학령인구 학생을 가리키는 데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대학이 어떤 의미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대학은 또 지역사회에 수익 창출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아까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데이터를 축적하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서버 사용료가 엄청납니다. 서버 사용료를 사실은 각 대학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클라우드 서버 사용이 정말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콜라이브 같은 경우에 이 비용으로 데이터 서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용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대학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실제 대학이 이 직업교육의 개념을 넘어서 실제 경력에 대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과연 대학이 이 평생교육 단체, 다시 평생교육을 모임을 하는 역할로 아마 대학이 요즘 그 유치원이 아니고 노치원이 아닌데 모든 연령의 학습자가 대학에서 이 생활하는 그런 이 시기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키워드를 갖다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키워드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CS 2023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인간 안보에 대한, 인간 권리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디지털 혁명 자체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러한 기술적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 평생직업교육 체제는 반드시 대학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양질의 교육과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현재로서는 대학이 그걸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에 AI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그 기술의 변화를 갖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50년 되면 인간보다 로봇이 많아진다는 그런 메타 로빌리티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보선 다이나믹스에서 로봇하고 아메카 로봇을 갖다가 제가 두 개를 한 게, 보선 다이나믹스는 거의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밸런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카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요 두 개가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구글에서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챗 GPT가 만약에 오픈 AI가 같이 결합이 된다면 실제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쉽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따라서 지금은 기술과 생활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과 훈련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대학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 이 메타버스라는 그런 그 사회기술 변화도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아까 그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초개인화된 삶을 갖다가 지원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뀔 거냐? 아마 컨텐츠 중심으로 바뀔 겁니다. 좋은 컨텐츠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평생 이런 직업 교육에 대한 컨텐츠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평생 직업 교육에 접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이제 사람의 수명은 이미 100세 시절을 하지만 저는 제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농담 삼아서 저는 120세까지 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왜 이제 더 사느냐, 이제 그만 죽느냐, 그만 살고 싶다 할 시대가 아마 오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되냐면 아까 전에 모든 걸 그 이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나의 아바타에 대한 모든 이 건강 정보를 갖다가 언제든지 거기에 체크가 돼서 누구나 그 이상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이 우리가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나머지 어떤 분이 40년 이렇게 그 산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60년을 살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 후의 삶은 어디서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대학이 이 평생 학습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거대 AI 그 제가 앞에 보여줬던 이런 오늘 PT를 갖다 전체 제가 오늘 40장 내외를 이렇게 내달라 해서 제가 처음에 구성을 할 때 제가 오픈 AI에 물었습니다. 이걸 40장짜리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만은 1장부터 40장까지를 차례대로 쫙 이렇게 순서를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초거대 AI의 기능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정말로 우려되고 또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건 절대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이게 2018년도 나왔던 이 AI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학습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모릅니다. 사회 행태도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오래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취향 사회라 이렇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게 지금 새로운 산업을 이제 견인하고 있습니다. 취향 사회란 말은 컨텐츠를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예전에 집체 교육이 아니고 맞춤식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개별화된 맞춤식 교육으로 가야 되고 직업 교육에 대한 흥미라든지 매력을 갖다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아까 젊은이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치 소비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우리는 대학에서는 충분하게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령자가 일하는 사회입니다. 고령 소비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70대가 일하는 100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가니까 실제 거기에 관련된 직업이나 산업이 무언가를 하고 거기에 대학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는 이제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전체 지역 정책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구현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숙련 수준 이동과 그다음에 경력 이동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게 직업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안에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각 파트에서 우리 대학이 하고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본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대학은 이제까지 가르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학은 해보는 기관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얼마든지 온오프라인으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직접 물건을 만들고 그걸 직접 포장하고 그걸 판매하고 생산하는 그런 기관으로 가야 됩니다. 직접 해보는 실증화 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BLXP와 BLBP인데 X는 experience입니다. 대학에서 어떤 그냥 온라인상에 할 수 없는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B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를 대학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대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 내에서 실제 커피 그 바리스타를 하는 학생은 대학 내에 커피콩을 볶아서 직접 그걸 테스트해서 포장을 해서 커피숍에 판매하는 역할을 해보고 직접 일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경험을 해보는 거고,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대학 전문대학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미래 도전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를 통해서 이제 삶을 영위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 기술, 사람 중심의 평생 직업 교육의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대학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일의 의미를 연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보면 미래인재 양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가 책임 강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환경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스누피 박물관에 제주도에 가서 이 만화 카툰 컷을 보면서 다음에 나오는 이 굉장히 이제 기존에 했던 습관적으로 했던 내용이나 업무를 쭉 하고 있다가 나는 변화가 필요해 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커트에서 다른 형태의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스누피가 반대 방향으로 눕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존에 보고 있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 제 자료와 관련된 부분, 또 이 평생교육 지능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이 굉장히 패러다임을 많이 전환을 해버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유네스코 보고서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유네스코 보고서에 교육과 관련된, 미래 교육과 관련된 보고서를 크게 세 가지를 냈습니다. 아까 강대중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72년도에 낸 것뿐만 아니라 최근 2022년에 함께 그려보는 우리 미래, 그리고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평생학습에서 지속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두 번째 근본적인 질문은 평생학습에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롭게 재창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세 개의 질문을 합니다. 이 중에서 저는 직업능력 향상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재창조를 해야 될 것인가, 또 평생교육과 그 다음에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한 평생학습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육과 관련해서 다 아시겠지만 중등 교육에서도 시민 교육이 굉장히 강조될 필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한 행복한 삶을 통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일과 학습과 삶이 연계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동향으로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크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환경의 네 가지 영역을 제5차 평생교육 지능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통계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외국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두 번째는 아까 강대중 원장님께서 2040년이 되면 숙련과 관련된 부분이 좀 덜 중요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행히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이기 때문에 숙련과 관련된 게 굉장히 아직까지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GPT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숙련 일자리 또는 전직과 관련된 부분의 요구가 증가할 것이고, 업스킬이나 리스킬이 굉장히 강조될 거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지역에 맞는
그러한 직업 능력 향상 교육이 필요로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 형식 교육을 통한 대학이나 정규 교육기관을 통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왜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직업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작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래 교육이 추구해야 될 가치를 한 5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공감, 그리고 공존, 연민, 그리고 협력, 연대,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미래 교육은 어떤 영역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대하고 협력해야만 지속 가능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뒤에까지 할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 통합된 평생학습을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혁신운동을 제도화하고, 또 제도 내에서의 혁신운동성을 확대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제도 내에 있는 직업교육기관, 또 제도,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의 한계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유형화를 시켰지만 학교 정규교육기관을 제외한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은 같이 연대해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갔을 때 이 2가지는 같이 조화로운 측면에서 앞에서는 평생교육에서는 혁신운동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또 직업교육에서는 제도 내의 이런 혁신운동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를 서로 협의해서 가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또 그거에 따라서 협력 방안과 연대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는 굉장히 저는 우수한 사례라고 봅니다. 자발적으로 나왔고 그 안에 학교와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우수 사례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기업,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에 나와 있는 대학과 기업을 어떻게 협력을 해서 그것보다 더 확대된 지역교육 공동체의 형태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을 할 때 지금 나와 있는 이 평생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 같이 협력해서 연대해서 갈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5차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에 사내대학과 관련된 거를 나와 있는데, 이걸 할 때는 약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해서 NCS는 해당 분야의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하는데, 이것마저도 사실 굉장히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대학은 특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내대학을 활용할 때는 좀 더 기업에 또는 조금 더 많은 고려가 돼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도대체 거버넌스의 분절과 관련돼서 중앙부처가 기획 집행하는 것과 지방에서 기획 집행하는 것들이 점차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 또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과 실제 행정 일반자치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의 구성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하는 중요한 위원회에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촉직에는 여기에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전문가 그룹에는 이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 그러니까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또 콜라이브가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들어가서 대표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나 일반 자치에서 하는 사업들을 기획을 할 때 이 부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제 협력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중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회적 경제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협력을 해서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지역교육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위에 있는 기술혁신 기반 지역 공동체는 주변에 기업 여건이나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는 데는 그 협력과 관련된 걸 잘 안 하더라도 알아서 잘 평생학습이나 직업교육이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역 여건이 없는 데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반한 지역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업에 의해서 GDP가 3분의 1, 일자리가 35%에 일하는 일자리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창출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협력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지역 소멸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사회적 경제 기반한 지역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갈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 문화, 복지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련된 부분,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가야지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의 요소를 아까 경북도 벌써 나름대로 선언적으로 7대 혁명 과제를 했지만 세부 과제를 아직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것으로 시간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